자 시작. 학생들이 인데사니까 부끄럽네. 니네는 그냥 듣는 대로 하면 되고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지금 현재 3학년 9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걸 찍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 알겠지? 좀 받쳐라 이 새끼들아. 이 현장음 같은 거 조금만 들어가야지. 매너 없는 새끼들. 자 교과서 19페이지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내용을 진행을 하고 20페이지 이모군란까지 시간이 되면 달릴 거니까 얘기를 들어보자고. 야 니네는 그냥 원래 듣는 대로 들으면 돼. 알겠지? 자 19페이지 우리가 이제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앞선 이야기하고 이어서 앞에서 조선이 개화를 추진을 할 때 내부에서 개화파들이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뭐 통리기무함은 별기군, 그 다음에 뭐 일본에 보냈던 수신사,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에 보냈던 영선사, 미국에 보냈던 보빙사 이런 이제 일련의 개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가. 그치? 기억나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예.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한쪽에서 이렇게 개화를 추진하고 있으면 그럼 이 개화에 반발했던 다른 세력들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 위정척사파라고 불렸잖아. 이 설명했지 저번 시간에. 네. 그치? 그래서 결국 우리 것을 지키고 서양 문물을 거부하자는 그런 위정척사파들은 지금 개화파가 이렇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80년대부터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거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특별한 거 없어. 원래 자기들 해오던 방식으로 거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 대다수가 뭐라 그랬어? 지방에 있는 양반 살인들, 양반 유생들이라 할 때 예전으로 치면 선비들, 지방에 있는 선비들. 그러면 전통적으로 조선사회에서 선비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거나 아니면 왕에게 자기의 요구를 주장을 할 때 써왔던 방식이 어떤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니 기본적으로 조선 500년간 뭐 나라의 국정 운영 방안이라든가 지금 뭐 운영이 뭐 잘못됐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거부했어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왜 그래? 방송이라 그래? 왜 그래? 다 알고 있잖아. 전하, 신마석 유생 황인한 뭐 전하께 아래옵니다. 해가지고 지금 뭐 1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뭐를? 상소문을 쓰지. 상소문을. 지금까지 쭉 상소로 해왔잖아. 조선 내내. 그렇잖아. 특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원래 자신들의 특기인 뭘로? 국왕에게, 고종에게 상소문으로서 자신들이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상소정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그때때마다 강력한 상소문을 써서 이 조선의 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했어.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이 상소문이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시대별로 상소문의 내용이 좀 달랐다는 거야. 그래서 외세가 한참 침략해오던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한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할 때지. 그 다음 1870년대 1870년대면 이제 서서히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화를 해야 되느냐 개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 다음 1880년대는 이렇게 개화 정책이 막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 때때마다 대표적인 상소문들이 이들의 저항을 상징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1860년대를 대표하는 상소운동은 어떤 게 있었냐면 통상수교, 통상수교 거부 운동이 대표적이야. 당연한 거지. 지금 흥선대원군이 뭐 하고 있어? 통상수교 거부하면서 막 프랑스,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각 지방의 유생들이 흥선대원군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상소 써가지고. 너 통상수교 거부하고 있는 거 맞는 거다. 이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흘려가야 되고, 뭐 조선은 뭐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 의사를 계속 밝히는 거지. 그지? 이 상소운동을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정진, 뭐 이런 사람이거든. 이항로.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교과서엔 지금 누가 나와? 우리 교과서 누가 나와 하고 보니까 그림만 보고 완전 숨은 그림 찾기구나. 니네 그 탐구활동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나오는데 이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이 없이 지금 이제 그 그림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상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1860년대 유명한 상소문인데 이
기정진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은 이 당시 노인네인데 나름 지방 선비들을 이끄는 리더야. 이 사람이 요즘은 좀 동부승지라고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쯤 돼. 청와대 비서관 좀 돼가지고 통상수교 거부 잘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 상소를 알려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오케이 말이? 지금 교과서 얘기보다는 조금 더 나가고 있는데 듣는 김에 그냥 들어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70년대가 되고 정권이 바뀐 다음 이제 뭐야? 개항을 하고 있지 지금. 개항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잖아. 강화도 조약 맺고. 그게 76년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하는 상소가 이제 빗발치기 시작해. 그래서 이 1870년대를 대표하는 건 무슨 상소라고 그래? 개항 반대 상소라고 해. 개항 반대. 그래서 개항 반대 운동, 뭐 개항 반대 상소 뭐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걸 리드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걸 리드했던 사람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야. 너네 그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사진은 그 그림은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이야. 최익현이라는 사람 이름 벌써 두 번째 나오지. 나중에 또 한 번 나오게 될 건데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 물러나는 상소 썼던 사람이잖아. 최익현이. 이때 당시에 1870년대 이 사람이 40대 후반인가 그런데 모든 선비가 추앙하는 선비의 리더야 이 당시에. 그래서 면함 최익현이 되게 유명한 상소를 써. 누구하고 개항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누구하고 개항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일본하고 개항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 실은 일본이라고 하나 저놈들은 양놈이나 다를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문제집 같은데 막 나올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양일체론이라고 불러. 이 사람 주장은. 간단하지. 외양 같은 놈이다 그 얘기잖아. 외 일본, 양 서양놈 같은 놈이다 그 뜻이야.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다. 그렇게 하고 최익현 선생 얘기는 앞으로도 조금씩 나오게 되고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 예전에 수능에 단독 문제로도 나올 만큼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 선비의 정신? 우리가 조선의 선비들을 되게 뭐 고지식하고 무슨 요즘 안 좋은 표현으로 좀 너네가 뭐 틀딱들 뭐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고 그러니까 되게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사람들로 이해하기 쉽겠지만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런 주장을 피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그러니까 경복궁 정문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도끼를 들고 나타나. 찔러 죽이겠다가 아니라 도끼를 꽂아놓고 상소를 쓰고 거기서 석고대제 한다고. 내 말이 잘못됐다면 나의 목을 쳐라. 내가 목을 내놓고 상소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보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이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이제 그 의병 운동의 주력들이 되거든. 그 의병 운동을 처음 이끌었던 사람이 이 최익현 선생. 그래서 나중에 일제가 이 최익현 선생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거 아니야 이거. 역시 이걸 까먹었어. 나중에 일제가 이 최익현 선생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인도로 치면 간디급 정도 되는 거야. 이 최익현 선생을 납치를 해. 그 당시 이제 최익현이 나중에 나이가 한 60 정도 됐는데 최익현 선생을 납치를 해서 어디 고문한 게 아니라 납치해서 대마도 쓰시마섬 있잖아. 거기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극진히 모셔. 노인네 제발 여기 좀 있어라. 방해하지 말고 우리가 대우해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 노인네가 외놈이 주는 건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실제로 물 한 모금 안 먹고 굶어주고 이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 저항 뭐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순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이란 나라의 선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선비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최익현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라고 너무 우리가 비록 근대화에 실패하긴 했지만 추앙할 만한 건 추앙할 만하지. 이 최익현 선생이 보여준 그런 선비의 정신력은 상당히 방송 찍는다고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아둬야 될 얘기야. 그래서 1870년대는 최익현의 이 개항반대 운동이 주도했다는 거고 그 다음 이 1880년대 가면 이제 점점 외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이때는 그게 뿌리가 됐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 거야. 일단 써놓은 이때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수교 거부 운동이야. 수교 거부 운동.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 수신사 기억하나? 수신사가 뭐라 그랬어? 어디에? 일본에. 그치? 일본에 갔던 고위급이라 그랬었잖아. 그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실제로 2번에 걸쳐서 수신사를 파견을 했는데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라는 개화파 인물이 이 당시 이제 40대 후반인데 김홍집이라는 개화파 인물이 일본의 수신사로 가.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뭐 활동을 했겠지 뭐 만나보고 근데 되게 답답하잖아 지금 자국의 현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서 이제 대사로 와 있던 청나라 대사를 만나. 그러니까 조선 대사가 청나라 대사를 만든 거지 상당히 가까운 관계잖아. 그러니까 김홍집이 아마 좀 문의를 했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이 국제 정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나라 대사가 요즘 말로 치면 뭐 속된 말로 밤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쫙 조선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쭉 하룻밤 종일 설명을 한 거야. 얘기를. 그거를 그 청나라 대사 따라왔던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하 종사관이 황춘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춘센이라는 애가 그거를 쫙 받아 적었어. 걔 얘기를. 그래서 걔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조선에 나아갈 길은 뭐냐? 앞으로 핵심은 이거야. 신중국 이거래. 조선에 나아갈 길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느낌이 생각나는 거지. 너네 우리만 딱 믿고 우리 따라오면서 어쨌든 누구하고 또 결연하게 일본하고 결연하게 맺고서 일본의 결론을 갖고 오면서 니네 잘 모르는데 저 태평양 큰 바다 건너에 가면 뭐가 있다. 미국이라는 애가 있다. 이 미국이라는 애가 나라도 크고 대국이고 애새끼리 성격도 좋고 침략도 잘 안 하고 애들이 아주 천사 같은 애들이래. 그래서 니들은 미국이라는 애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걔가 쫙 받아 적으니까 김홍집이 그 책을 가지고 받아 적은 책인데 책이라기 하긴 뭐하고 한 40쪽 정도 된대. 보면 이렇게 얇은 뭐 정세 보고서쯤 되는 거지. 그거를 김홍집이 갖고 들어온 거야.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지. 조선책략. 여기서 이거를 김홍집이 이제 제출을 하니까 고종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름 뭐 그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 뭐 미국이 있어? 이런 애를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확히 보면 요즘에 와서 보면 이건 누구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중국의 시선이 들어간 거지. 앞에 선생님 설명했지. 중국이 당시 가장 두려워하던 건 누구? 일본? 러시아라고. 러시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구를 방비하는 방법을? 러시아의 접근을 방비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조선에게. 러시아 빠졌잖아 지금 얘기가. 근데 고종황제가 보고 가니까 이게 나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론을 한번 떠보려고 야 이거 복사본 돌려. 그래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거를 지방 선비들 요즘으로 치면 뭐야? 오피니언 리더들이지. 지방 여론 형성층들 요즘으로 치면 뭐 고위급 뭐 부자들 뭐 판검사 의사 뭐 이런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애들한테 이걸 복사해서 이제 쫙 뿌린 거지. 그래서 이게 지방에 퍼진 거야. 얘기는 어떻게 됐어? 뒤집어졌어 얘네가. 이 지방 선비 애들이.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위상촉사 운동을 움직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 이거야. 아니 중국하고 뭘 어떻게 더 친하게 지내며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 맺고 됐는데 미국은 뭐냐 도대체. 얘가 뭐 천사인지 곰인지 뭐 하얀 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끌어들였다. 마치 미국도 만약에 우리 이리처럼 덤벼들면 그러면 이때는 미국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엄청나게 저항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근데도 조선 정부가 개화에 대한 의지가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를 주도했던 경상도,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있는 지역이야. 여기를 뭐라고 불러? 영남지방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속칭. 아유 언니 오빠들. 우리가 그냥 지역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잖아. 영남, 호남, 뭐 정치 얘기 나오면 맨날 그냥 영호남 갈등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예. 영남이 어딜 얘기하는 거야? 몰라요. 경상도를 얘기하는 거야. 경상도. 사회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워?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으면 16인데 언제 배울 거야? 모르겠어요. 이런. 아니 교과서에 안 나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다 그리고 나오는 거야. 야 여기 찍혀? 여기 찍혀? 네. 야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두고 태백산맥, 소백산맥 있잖아. 소백산맥 고개를 넘어와야지 여기를 넘어오냐 옛날에 배웠잖아. 그래서 고개,
소백산맥 고개의 남쪽. 그래서 뭐라고 불러? 고개를 영자 써서 영남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를. 고개의 남쪽. 그래서 어디야? 경상북도를 얘기하는 거 사실. 대구 경북 영남. 그럼 호남은 뭐냐? 호남. 광주. 광주, 전남, 전북, 전라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어디서 온 표현이냐? 예전에 삼국시대 때 최초로 만든 호수가 뭐야? 김제 벽골제야. 경상북도 김제의 벽골제라는 그 저수지가 최초로 만든 저수지야. 그래서 이걸 호수로 본 거지. 호수. 호수의 남쪽.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를 호남이라고 부르는 거야. 호남. 좀 오래된 표현인데. 그래서 영남, 호남이라는 표현이 영남이 경상북도, 호남이 전라도 이걸 부르는 거라고. 여기까지만 해.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호서 그만해. 어쨌든 이 지역 유생들이 이 당시에 이제 선비들이 이쪽에 많았는데 이 지역 선비들이 엄청나게 반발한 거지. 그래서 이쪽 대구 지역의 선비 중에 대표였던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 지역 선비들하고 같이 요즘으로 치면 연합상소를 올린 거야. 몇 명의 서명을 끌어들여가지고 영남 선비 10,000명의 선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상소문을 지금 남아있어. 상소문 쭉 피면 길이가 18m가 넘어. 18m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영남 만인소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그래서 영남 이해되지? 이제 그러면 대구 경북 지금으로 치면 대구 경북 지방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는 거야. 핵심이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거다. 통촉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뭐 대구 유생 이만손, 뭐 어디 뭐 저 뭐야 마성 유생 뭐 서재영, 서호영 뭐 이런 거 막 쓰는 거야. 이름 쭉 써가지고 뒤에다가 한 10,000명 서명 쭉 이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왕한테 뭐를 주는 거야? 압박을 가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반발한다는 걸. 어쨌든 그만큼 반발이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결론은 근데 이거대로 됐잖아. 야, 우리 이제 알잖아. 이거대로 됐잖아. 그래서 서양과 조선이 서양과 외교를 맺은 최초의 나라가 어디가 된 거야? 그래서 미국. 그래서 미국이 된 거야. 청나라 의심대로 좀 흘러갔던 거지. 이게 됐니? 이제 그러니까 여기 좀 악어가 맞아져. 앞에 이야기하고. 미국과 수교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야. 조선 측량 기억해라. 이름 좀. 영남 만인소도 기억을 좀 하고. 알겠어? 그 얘기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 이해됐나?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화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됐고 뭐라 그럴까? 나중에 이들은 결국은 이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무장 투쟁을 하게 되고 그 무장 투쟁이 나중에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들어본 적 있지? 의병? 그지? 그런 흐름으로 간다까지를 설명하는 게 19페이지 내용이라고. 오케이 바리? 자, 아직 안 끝나서 20페이지도 할 거야. 20페이지도 할 거야. 야, 달려야 돼. 안 돼. 지금 진도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20페이지 넘어가 봐. 이렇게 반발 속에 근대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근대화에 많은 돈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럼 그 돈이 근대화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이 민씨 집안이, 이 민자영 집안이 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이 민자영 오빠 친인척들이 다 비리를 헤쳐먹기 시작해. 요즘 얘기 좀 비슷하지? 마치 LH 얘기처럼. 그지? 근데 엄청나게 비리를 해먹기 시작해. 근대화 추진하면서. 근대화에 들어가는 돈을 거의 뭐 국가 예산의 거의 5, 6, 90% 다 있는데 5, 6,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5, 60%. 뭐 나갔어? 그래서 5, 60% 정도를 막 띄어먹을 정도로 정말 비리가 만연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근대화 추진하면서 같이 가는 애들이야 별 불만 없겠지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반발하는 애들은 이 꼴을 보고 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다 이게 결국 골마 있다가 뻥 터지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다? 이게 이모군란이다. 이거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기억해야 돼. 우리 근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면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연쇄적인 사건이 계속 터져. 이모군란 때문에. 1882년도 6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 해 이름이 이모년이야. 이모년. 그러니까 이모군란 무슨 뜻이야? 이모년에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뜻이지.
내용은 간단한 거지. 자, 스토리는 어떻게 가는 거냐 들어봐. 별기군 만들고 내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지. 별기군의 국가 예산이 거의 다 쏟아져 들어간다 그랬잖아. 국방 예산이. 근데 그 국방 예산 책임자가 누구냐면 민겸호라고 이 왕비였던 민자영 오빠야. 이제 호적에 입적해서 오빠가 된. 이 민겸호가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개새끼야. 아주 해먹는 레벨이 다를 정도로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비료를 해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별기군에 그나마 돈이 가니까 원래 구식군인들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옛날 군인들. 예. 선생님 앞에 그 얘기했지. 원래 조선 후기 5군형이었는데 별기군 만들고 돈 부족하다고 5군형을 통합해서 2군형으로 합쳐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 같은 게 하나도 안 가는 거야. 이때쯤 되면 월급이 13개월이 밀려. 이 옛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 생각해봐. 아버지가 월급 13대 1년 동안 월급 밀렸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 기분도 안 좋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불만으로 쌓여있던 찰나에 1882년 6월 달에 이 국가예산 정리하는 데가 선해청이라는 관청인데 선해청에서 연락이 와. 뭘 주겠다? 월급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났지. 사실 못 받은 월급 받으러 가니까. 가보니까 다 주는 게 아니고 뭐만 준대? 한 달치만 준대. 한 달치만. 13달이 밀려있는데 한 달치만 준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뚜껑이 열렸지만 그렇잖아. 이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참고 줄을 서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 새끼들이 여기다 장난을 친 거야. 그 당시 급료는 쌀로 받았는데 한 달치 급료를 1년 만에 한 달치 급료를 받아서 딱 여니까 그 안에 쌀에다가 뭐를 쓰레기를 섞은 거지. 무슨 연탄재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뭐 아니면 벼 부시고 난 그 벼가루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반 이상 섞은 거지. 이 아저씨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 아저씨도 거기서 터져버린 거지. 하다 요즘 말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막 그리고 항의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선해청이 아까 얘기했던 그 민겸호가 관할하던 지역이거든. 그 선해청에서 이 제조 이거 나눠주던 애가 민겸호네 집 저기야. 그 부하야. 얘가 이 새끼들 그거 싫으면 막 어쩌고 막 거기서 신랑이가 되니까 이 아저씨들이 뚜껑이 열려서 거기서 들고 일어나서 그거 나눠주던 새끼를 때려 죽여버렸어. 내장이 터져 죽었어. 기록에 보면. 진짜 막 속된 말로 찢어 발긴 거야. 이 아저씨들. 완전 흥분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사실 그냥 단편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잖아.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선해청 다 때려 부시고 막 이 새끼 죽이고 막 널브러져있고 막 구질르고 막 그러고 이제 뭐 점심 때쯤부터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어. 이 정신이 돌아왔어.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제? 큰일 난 거잖아.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선생인데 교육청에서 월급이 1년 밀려있다가 교육청에서 월급 준다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월급 받으러 갔는데 한 달치만 준다고 참고 받았는데 월급 뭐 10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10만 원만 현금 주고 9만 원은 무슨 커피 상품권 뭐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거 내가 열받아가지고 교육청이 어떤 말이야. 교육청 그거 나눠주는 담당자를 때려 죽인 거잖아. 교육청에 불 지르고. 그거 저녁이 됐어. 요즘 치면 그런 거잖아. 이거 어떻게 돼?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두근두근 하다가 뭐 밑에 뭐 와가지고 얘들이 뭐 잡혀가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민경호가 이제 뭐 얘들 처봉하겠다 사형시키겠다고 막 그래. 근데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막 뭐 봐줘라 막 했는데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누굴 찾아갔냐? 누굴 찾아갔을 거야? 왕? 고종? 죄송해요. 한 번만 없던 일로 해주세요. 왕은 지금 책임자인데. 생각해 어디 니네 상상력을 한번 보자. 이 사람들 옛날 구식군인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다니 옛날에 우리 안 이랬는데 누구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흥선대원군 영감밖에 없지 않겠냐. 흥선대원군 지금 권력에서 물러난 지 몇 년 됐어? 10년도 넘었잖아. 지금 73년에 물러나가지고 딱 10년 차 되는 거 아니야. 만 10년 82년이니까 10년간 고종이 자기 아버지 한 번도 안 찾아갔어. 운영공으로 밀려나와 있는데 아버지 한 번도 안 찾아가고 이 노인네 뒷방 노인네처럼 밀려나 있었는데 이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구식군인들이 어디를 찾아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을 만났어.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기록은 없어. 흥선대원군을 만나고 나온 구식군인들이 이제부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 근대화 개혁 무효다. 우리를 억누르는 이런 모든 걸 다 때려부시자 그래가지고 실제 야밤에 폭도로 변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습격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 한양 상황이 어땠냐면 도시 빈민들 상황이 다 안 좋았어. 왜냐면 쌀 상황이 안 좋아. 먹을 게 없어. 누가 다 사가서. 일본 애들이 다 사가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무제한 방공령이 없었다 그랬잖아. 제한령이. 일본으로 쌀이 다 유출되니까 도시 빈민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군인의 시대에 다 때려 죽여겠어. 그리고 막 밤에 우우 하고 몰려다니니까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다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막 뭐 하다가 뭐 다 때려 죽이러 간대. 아이씨 뭐 나도 가자 그러고 막 우우 나와가지고 막 다 이게 서울 폭동으로 번진 거야. 한양 폭동으로. 이게 이모군란의 핵심 시작이야. 그래서 이 원흉 누구 뛰어먹던 민겸호 왕비의 친오빠 민겸호 집을 급습해가지고 민겸호 집 불을 지르고 민겸호를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 진짜 죽였어요? 어? 진짜 죽였어요? 진짜 죽여. 아니 너한테 거짓말하겠어? 왕비 오빠를 죽여버리고 이게 뭐야? 이제 반란이 된 거지 반란이. 왕비 오빠를 죽여버리고 거기다 불 질러버렸어. 그리고 이 새끼들 다 누가 이거 문제다. 별기군 이 새끼들 문제다. 그래서 별기군 급습해가지고 야 이 백정노장 아저씨들 아니냐. 별기군 끼키야 21살 20살 먹은 애들이 좋은 총 들고 서있다 아저씨 들어오니까 다 도망갔어. 80명이. 별기군 박살내고 별기군 가르치러 와있던 애가 누구냐면 일본군 육군 소위였던 호리모토라는 애가 교관으로 와있었는데 교관 거기서 때려 죽였어. 이 아저씨들이. 그리고 이 지원 근대화 지원하는 게 일본 대사관이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습격해가지고 일본 대사관 다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최종 보스. 최종 보스 누구다? 이 근대화의 모든 축에는 누가 있다? 누구? 흥선대원. 아, 왜 이러는 거야? 흥선대원군은 지금 이 아저씨들 믿는 구석이 여기라니까. 청나라 뭐죠? 일본 민자영이지 민자영. 민비가 민왕호가 이 모든 거의 정점이다. 비리해 먹고 이 정점이다 그거 아니야. 어디로 쳐들어가서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민자영 때려 죽여야 된다고 경복궁을 습격을 해. 이 사람들이 왕 살고 있는 궁전을. 근데 뭐 경복궁 지키는 부대도 다 군인들일 거 아니야. 이 아저씨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경복궁이 또 뻥 뚫린 거야. 경복궁이 뻥 뚫려가지고 횃불 들고 막 경복궁 막 돌아다니고 민자영은 미리 알아보고 튀었어 혼자서. 정말 호롤단신 자기 경호부사였던 그 홍계훈이 등에 업혀가지고 야밤에 저 충청도로 튀었어 민자영이는. 그래서 안 죽어 여기서. 민자영이 튀었는데 뭐 민자영 죽여야 된다고 우우하고 밤에 막 돌아 막 궁전 막 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열어보고 그럴 거 아니야. 있어 하고 막 열고 그러면 막 고종 밥 먹다가 뭐 만나고 그럴 거 아니야. 누구야? 막 뭐 너 왕이야? 뭐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고종 이게 해결할 능력이 없지. 왕은 왕이지만 지금 마누라 도망가고 마누라 집안 지금 쑥대밭 나고 아저씨들 막 칼 들고 창 들고 막 궁전 막 문 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해결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고종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조건으로 재집권을 해. (10년) 만에 권좌에 다시 나타난 거야. 근데 이때부터는 사실 흥선대원군은 그냥 권력의 탐욕이 있는 노인네야. 권력을 되찾으려고. 지금 누구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렸어? 며느리하고의 파워게임에서 밀렸잖아. 며느리가 죽어야 정상인데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시체를 못 찾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선언하느냐? 통리기모함은 때려부셔. 별기군 때려부셔. 다 없었던 일로 해. 그리고 누구의 사망을 선언해버려. 민자영의 사망을 선언해버리고 시체는 없지만 장사 지내고 무덤까지 써버려. 그러니까 죽은 걸로 그냥 치부려졌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공식적으로 죽은 거야. 이 얘기는 이 여자 누가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다시 권력이 옛날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이모군란이야. 사건 내용이야. 이게 6월 8일인가 벌어져가지고 6월 28일인가 약 한 20일 정도 벌어진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질 뻔했는데 이 여자가 명이 길어. 이 민자영이. 이 민비가 충청도 장호원인가 도망가가지고 몰래 숨어있다가 계속적으로 SOS를 어딘가에 쳤을 거 아니야. 자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다 누구하고 선이 닿냐면 영선사 기억나? 예. 어디 보낸 애야? 청나라에 보냈던 영선사 자기가 보낸 거야. 청나라에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이가 청나라에 갔는데 뭔가 소식이 끊기고 원래 6월 초인가 이제 써야 될 돈이 들어와야 될 타임인데 돈이 안 들어온 거야. 본국에서. 이 본국에 무슨 일 있냐?
알아봐라 해가지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 정리하고 가야 되냐 하는데 그거 보낸 부하하고 이 충청도에 숨어있던 민자영이하고 연락이 닿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청나라 군을 끌어들여. 야 가가지고 청한테 SOS 치고 청나라 군대 끌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민자영의 SOS를 받은 청나라 근대화된 부대가 신식부대 3,000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이모군란을 제압해버려. 그리고 어떻게 돼? 흥선대원군 납치해가지고 청나라 텐진으로 잡아가고 노인네 그냥 안 되겠네. 그리고 잡아가고 죽었다고 선언됐던 민자영이 민비가 청나라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시 나타나서 재집권을 한다. 알겠니? 네,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스토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이야기야. 이 뒤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응태가 되는데 일단 누구의 영향력이 엄청 강해지겠어? 그렇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한테 좀 밀리고 있었던 분위기가 잡히던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완벽하게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선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 고문 정치라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조선 정치를 도와줄 고문이라 그래서 마젠창이라는 애하고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애를 두 명을 파견을 해. 그래가지고 마젠창과 멜렌도르프가 딱 어디에 앉아가지고 이제 고종 옆에 딱 앉아가지고 고종의 모든 정치를 통제를 해. 그러니까 고종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 O, 이거 X 이런 식으로 모두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조선의 정치가 누구한테 종속되는 거야? 청나라한테 종속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조청, 상민, 수륙, 기러동, 무역, 장정이라는 길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이 긴 이름의 조약을 맺고 간단한 거야.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상민이 누구야? 장사하는 사람들. 수륙, 바닷가나 육지나 마음대로 무역할 수 있는 조약을 맺게 된다고. 뭐보다 한 단계 업된 거야. 강화도 조약보다 한 단계 업된 거지. 왜냐면 강화도 조약은 일본인 애들이 어디서만 팔 수 있었어 장사를. 세계 항구에서만 할 수 있었잖아. 부산, 원산, 인천에서만. 근데 청나라 상인들은 이제 항구 상관없이 조선 내륙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면서 막 장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단계 업된 거지.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누구한테 종속되는 관계를? 청나라한테 종속되는 관계를 갖고 오고 지금 피해봤던 일본하고는 뭐를 맺게 돼? 일본 지금 자기 육군 대위 죽고 막 공사관 불타고 그랬잖아. 일본하고는 일본이 돌아와서 일본에서 재물포 조약을 맺고 재물포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인천에서 조약을 맺고 일본군이 이런 거 뭐 피해본 거 다 물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제 두려워서 니네를 못 믿겠다 해가지고 우리 대사관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조선 땅에 일본군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본 군대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야? 조선에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